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마음입니다. 오늘은 PPT 없이 제가 좀 화면에 가득 찼죠. 어, 제가 지금 약간 발음이 힘들 수 있어요. 입병이 좀 크게 나서 발음이 힘들고, 오늘도 되게 유혹에 막 빠져 있었어요. 동영상을 찍을까 말까. 근데 이제 저는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도 혹시라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약속으로 오늘도 지금 밤 11시 20분인데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은 사례 개념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 그 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고,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례 개념화는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 약간 저는 내비게이션처럼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음,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슈퍼비전을 받기 위한 사례 개념화를 쓰는 것도 되게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는 제한된 시간 내에 면접을 볼 때 한상심이든 한상이든 청소년 상담사건 1급, 2급 막론하고 사례 개념화는 되게 중요시하게 다뤄져 있고 그때에는 우리가 실제 사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에 사례를 주고 그걸로 사례 개념화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사례 개념화의 틀은 크게 what, why, how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what은 뭐예요? 내담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상담소에 왔는가? 그런 촉발 요인까지 알아보는 게 what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증상도 그냥 증상을 쭉 읊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 부적응적인 패턴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인지, 정서, 행동으로 세분화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론을 불문하고 사례 개념화할 때 이 앞에 what은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런데 how가 아니고 why와 how는 어, 이 시험 장면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또는 필요한 제시하는 이론적 개념에 따라서 why와 how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담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렌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어, 사실 저는 실제 임상 장면에서 슈퍼비전을 받을 때 쓰는 사례 개념화는 보통 통합적 관점이나 저는 생물 심리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내담자를 바라봐요. 좀 더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바라보는 편인데 우리는 시험 장면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어, 어떤 면접관은 뭐 정신역동 중에서도 뭐 대상관계로 사례 개념화 하시오. 게슈탈트로 이론으로 사례 개념화하시오 또는 해결 중심으로 사례 개념화하시오 뭐 DBT로 사례 개념화하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험에 맞춘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사례 개념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시고 나서 지금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스페리 선생님께서 하신 이 사례 개념화 이해하실 때 이 책 많이 보셨죠? 저는 그 앞에 1권도 같이 봤어요. 그 두 책과 왜냐하면 이게 개정되면서 약간 추가된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해결 중심 사례 개념화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대신 액트 수용 장면 치료가 들어갔고 또 가족과 관련된 것에는 이 책도 좀 참고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책도 봤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하고 정리한 거는 이제 그동안 많이 들었던 기존의 워크샵들, 자료들, 그 다음에 챗 GPT와 함께 정리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사례는 챗 GPT에게 땡땡땡 장애를 가진 사례를 뭐 구성해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평소에 저희 지금 영상 찍을 때는 PPT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사례가 좀 길어가지고 PPT 안에 사례가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블로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별마음 연구소 블로그에 오시면 그 사례 개념화 파트가 따로 있어요. 거기 나오는 사례를 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좀 저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해결 중심 이론을 좋아하고 인간 중심 이론도 좋아하기 때문에 진단 내리는 걸 좀 낯설어 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1급 전문가가 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상담사라면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도 이상심리고 이상심리를 잘 안다는 건 내담자의 어떤 증상들을 보고 진단명이나 진단을 내릴 줄 아는 그런 특징들을 알 수 있는 눈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어렵기도 소문난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례를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자, 사례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한번 아주 간단하게 읽어 볼게요. 사례 28세 여성 수진. 수지는 최근 남자친구와 문제로 상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짧은 여행을 다녀온 후 수지는 심한 감정 기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내내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뜸해지자 수지는 자신이 버림받고 있다는 극단적인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돌아온 후에도 그가 자신을 소홀히 여긴다는 생각에 막 분노를 느꼈고 관계가 끝날 것이라는 절망감에 느꼈습니다. 다툼이 심해지자 수지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자친구의 관심을 끌려고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나의 고통을 해소하거나 타인의 애정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지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는 잦은 다툼과 폭력적인 관계가 있었고 결국 1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요. 이후 수진이는 엄마와 함께 살았지만 엄마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고 딸에게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과도하게 의존하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는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지는 엄마가 그런 분노를 터뜨리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 수지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과 수지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면서 사랑을 갈구하는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하고 관계도 부정적했고 친구들하고 가까워지면 버림받을 것 같다 불안해했고 사소한 갈등에도 강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켰습니다. 수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고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연애를 했지만 대부분 관계에서 불안감과 극단적인 감정 변화를 겪었고, 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상대를 막 이상화하고 막 너무 좋았지만 조금이라도 상대의 태도가 변하면 거리감을 느끼며 이 관계가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이래 수지는 연애 상대에게 끊임없이 확인을 요구하거나 의심했고 그 과정에서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해와 같은 충동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패턴을 보이고 있고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상담센터로 갔어요. 상담센터에서 나의 어린 시절 경험과 그로 인한 불안정한 대인관계에서 얘기하면서 현재 겪고 있는 감정과 과거 어려움에서 시작된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상담을 오게 됐고 요청했습니다. 딱 봐도 경계선 성격 장애죠. 그렇다면 우리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사례는 경계선 성격 장애의 주요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DSM-5에서는 경계선 성격 장애 이런 게 포함돼요. 대인관계의 불안정성, 버림받음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 충동적인 행정, 감정의 불안정성. 제가 아는 어, 경계선 성격 장애의 가장 큰 건 불안정성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요거를 딱 기획하고 있으면 아, 이거 경계선 성격 장애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오늘은 조금 심화된 방식으로 좀 해볼 거예요.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상상한 건데, 일단 경계선 성격 장애에서 되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치료법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DBT, 변증법적 행동치료랑 MBT, 마음 헤아리기 치료라고 불리는 정신학 기반 치료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역동에서도 되게 대상관계, 아니, 정신역동, 그러니까 대상관계에서도 이 경계선 성격 장애가 좀 효과적이다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DBT도 물론 좋지만, 오늘은
정신역동으로 사례 개념화를 해보고, 사례 개념화를 해본다기보단 그것에 대해서 관점들을 좀 살펴보고요. TLDP 아세요? TLDP? 네, TLDP가 뭐죠? 네, 시간 제한적 정신역동 제한 치료.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TLDP 정확히 이걸 명칭이 지금 막 확 기억이 안 나는데, TLDP랑 대상관계랑 그다음에 MBT,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이래. 어이구, 죄송합니다. 마음 헤아리기 치료. 그러니까 정신화 기반 치료. 요 세 가지 관점으로 각 이 사례, 이 사례를 사례 개념화하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함께 보려고 해요. 생각만으로도 좀 그렇지 않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 이게 잘 보이나요? 너무 안 보이나? 어때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면 잠깐만 공유 중지했다가 다시 조금 꽉 차게 해볼게요. 자, 이제 보이죠? 네네네네. 자, 일단 이 사례 기억나시죠? 이제 되게 전형적인 사례였어요. 20대 여성인데, 어, 남자친구가 자신을 이제 잠깐 두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다음부터 되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듣고, 이제 이건 지금이 좀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남자친구와 관계에서도 그랬고, 친구들하고 사귀는 관계에서도 그랬다. 그리고 좀 감정 기복이 막 자해까지 가는 되게 극단적으로 널뛰는 버림받기 싫어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신역동 관점에서 요 세 가지 이론에서 얘를 보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정신역동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TLDP나 대상관계나 정신화 기반 치료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각 이론에서 이분이 겪는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나의 심리적 고통의 핵심이라는 점에 공통적으로 주목한다. 이해가시죠? 두 번째, 과거 경험의 영향 강조. 이 정신역동이기 때문에 과거, 특히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관계, 즉 아버지는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에 대해서 그게 대인관계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정서적 상처, 거기로 인한 불안정 애착이 나의 행동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인식하고요. 두 번째, 자기 인식 및 변화 촉진. 결국 나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 패턴을 인식해서 이걸 바탕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결국 새로운 대처 방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데 차이점도 물론 있어요. 어떻게 있냐?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례 이 사례에서의 아까 증상이 뭐였어요? 대인관계에서 버림받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되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현재 남자친구와 관계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막 자해 같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의 원인을 봤을 때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보는 게 이런 게 있더라.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얘를 조금 넓힐까요? 짜자잔. 자, 공통점은 알았죠. 대인관계의 중요성, 과거 경험 강조, 그다음에 결국 자기의 인식이나 변화를 촉진하는 거. 자, TLDP에서는 우리 되게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정신역동의 통합적인 걸 얘기할 때 순환적 부적응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온 게 그 TLDP에서 온 거거든요. 순환되는, 반복되는 부적응적인 패턴이 있더라.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TLDP. 이해가시죠? 그리고 대상관계는 그 A씨가 내적 대상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둬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 표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되게 불안정하게 되어 있죠. 그게 현재의 대인관계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투영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 형성 방식을 형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정신화 기반 치료에서는 정신화 기반 치료는 일단 정신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둬요. 그런데 왜 이 내담자가 정신화 능력이 없을까를 보면 음 그 원인은 뒤에 이제 나와 있어요. 어 자신의 그러니까 정신화 기반 치료의 기본은 뭐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인지 타인의 감정인지 이거 구분도 안 되고 이걸 뭐 명시적, 암묵적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유사한 개념이 뭐 공감, 메타인지, 어, 뭐 수용,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정신화 능력 자체가 좀 형성되지 못했다. 향상되지 못했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상담자의 관계, 치료자와의, 그러니까 상담자와의 관계가, TLDP는 순환적 부적응 패턴을 탐색하고 수정하는 장으로 요 관계가 활용돼요. 상담자와의 관계가. 그래서 그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나의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을 학습해요. 그리고 대상 관계에서는 상담자와의 관계가 그 내담자의 내적 대상 관계를 재구성하는데 그 역할이 돼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곡된 대상 관계 탐색하고 새로운 대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주는 게 상담자와의 관계고, 마음 헤아리기 치료 MBT에서는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감정, 나의 감정, 타인의 감정, 타인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 안에서 막 질문을 하고, 나의 감정 상태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타인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학습하는 게 상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변화 과정 접근 방식은 이거는 시간 제한적 역동 치료잖아요. DEP는. 그래서 단기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에요. 다른 정신역동 관점보다 좀 더 초점화되고 좀 더 재빠르게 돼요. 그래서 빨리 CMP, 그러니까 순환적 부정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대상 관계는 좀 상대적으로 장기적이죠. 좀 더 심층적이고 정서적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치료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의 관계 경험을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을 줘요. 또 정신화 기반 치료에서는 자신의 정신화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돕는 게 상담자의 역할? 그래서 갈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감정을 더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해 가셨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 사실은 이걸 하려면,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 대상 관계뿐 아니라 정신역동 상담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음, 또 이런 방법도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자료를 찾고 있어요. 제가, 잠시만요. 여기 있다. 이것도 예전에 정리해 놓은 건데, 요거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건 이제 사례가 아니고 그냥 제가, 어, 정리해 본 건데요. 음, 네. 자, 짜잔. 보이시나요? 어? 음. 이거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 이제 이거는 아까 사례랑 별개로 그냥 경계선 성격 장애에서 어떻게 보냐.
경계선 성격 장애의 핵심은 대인관계 자아상 정서의 불안정성이고 극단적인 흑백 사고와 감정적 불안정함이 있고 자해 행동이나 자살 위협이 있고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이 있다. 그리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랑 시간 제한적 역동 치료 TLDP도 있고 대상관계 이론이랑 인지행동 치료랑 변증법적 행동 치료도 봤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일 때 변증법적 행동 치료를 왜 선택했니? 하면 그 이론은 DBT 자체가 마살 리네안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만든 상담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감정 조절의 실패와 행동 이 두 가지를 다루는데 매우 효과적. 그것도 변증법적인 그 원리에 의해서. 정반합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한 거여서 나는 DBT를 선택했고 DBT에서 바라보는 경계선 성격 장애의 원인은 아까 말한 거에 왜 우리 사례 개념화에서 보면 what, why, how잖아요. 그 why가 이거예요. why가 내담자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함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이거는 자해와 자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DBT가 그 행동에도 수정할 수 있고 그런 정서 조절에도 좀 특화된 상담 기법이기 때문에 골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원인을 보인다. 그래서 개입 전략으로는 DBT에서는 네 가지의 핵심 기술이 있어요. 모듈이 있죠. 그래서 물론 진짜 정통적인 DBT에서는 팀 접근이에요. 그래서 개인 세션, 그룹 세션, 그다음에 중간중간 회기마다 전화 코칭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미국에서처럼 정통적인 DBT를 하는 건 굉장히 세팅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DBT에서 주로 안내하고 있는 그 기술들, 그래서 감정 조절 기술, 대인관계 기술, 마음챙김, 고통 감내 기술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런 기술 학습을 통해서 감정의 그런 강렬함의 강도를 죽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인관계 기술이 이제 향상되면서 타인관계에서 더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행동 치료죠. 인지행동 치료도 한번 볼게요. 자, 인지행동 치료는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담 장면에서도 많이 쓰이고 또 이제 제가 어디서 카더라를 들었어요. 인지행동 치료는 어쨌든 근거 기반이니까 확실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막 하고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도 경계선 성격 장애가 가진 부정적 사고 패턴, 흑백 논리, 흑백 사고를 교정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원인이 그 사고가 핵심 사고 모든 거 극단적이야. 사람들은 나름 배신할 것이야. 같은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CBT에서는 그런 사고 패턴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뭘 활용하기도 해요? 사고 기록지. 네. 그래서 인지 재구성을 하기 위해 사고 기록지, 그다음에 내담자가 가진 상황을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인지 재구성 과제랑 대안적 사고를 개발하는 연습을 병행한다. 또 내담자가 더 안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한다. 이래서 뭐 여기에는 저는 행동 활성화 치료 같은 것도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행동 활성화가 뭐예요? 부정적인 거에 초점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행동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경계선 성격 장애들이 좀 불안정하고 되게 이제 안 좋은 곳에 꽂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맞지만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긍정 행동들에 대해서 강화하고 그걸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더라. 그다음에 시간 제한적 역동 치료 TLDP. 그래서 이 이론은 어, 경계선 성격 장애에서 나타나는 그 패턴이 뭐예요? 음, 순환적 부적응 패턴이 뭐예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 막 엄청 애쓰잖아요. 그 관계 패턴과 그 안에 있는 무의식적 갈등을 분석해서 타인과 더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적 부적응 패턴은 내담자가 타인에게 보이는 과도한 의존 또는 이에 대해서 타인이 약간 물러나거나 거부하면 나는 버림받아, 나는 죽을 것 같아 하면서 극단적인 감정 변화 경험하는 거. 그래서 이게 다시 이 타인과 나는 애착을 맺고 싶으면서도 계속 불안정함이 반복된다.
요게 원인이겠죠. 뭐 이거의 이제 출발점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비롯된 거겠죠. 그래서 개입 전략은 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와 치료자 관계에서 나타내는 불안정성과 의존성을 감정 변화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것 통해서 내 행동이 어떻게 불안정성을 초래하는지, 그다음에 이 안에서 상담 장면 안에서 새로운 패턴을 실험하고 더 안정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여기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상 관계 이론, 이게 갑자기 빨리 넘어가네. 대상 관계 이론은 경계사 성격 장애에 나타난 초기 애착의 불안정성을 다루는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초기 애착 단계에서 경험한 불안정성을 내면화하고 성인기에서도 그 불안정성이 경험된다. 그래서 결국 대상 관계 이론은 상담자가 그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애착에서 형성된 불안정성을 탐색하고 이걸 재구성하고 돕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환경을 제공하는 것. 치료적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뭐예요? 안아주기, 버텨주기, 공감. 그래서 새로운 애착 경험을 통해서 안정된 자아상과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를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사례 개념화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봤고,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어요. 블로그에 아예 이렇게 우리가 말로 사례 개념화 하듯이 제가 쭉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이론 중에서 정신 역동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저보고 이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버텨주기, 안아주기 하고, 내담자와 상담자가 이 안에서 안정된 관계 경험을 통해서 내가 거울 대상이 돼주고, 이런 것들, 자기 대상이 됐을, 자기 대상, 뭐 이런 걸 하면서 하는 그 실천 자체는 상담 장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언어화 시켜서 표현하는 건 진짜 진짜 잘 못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용은 저도 말하면서도 되게 불안불안했고, 듣는 분들도 되게, 약간 뭉뚱그리는 것 같아, 뭉개지는 것 같아 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맞아요. 이게 아직 제 걸로 소화가 좀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래서 더 촬영해 본 거예요. 촬영해 보고, 제가 부끄러우면 어느 순간 이걸 삭제할 수도 있고, 새롭게 다시 또 정리해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하는 마음은 동일하니까 우리 함께 공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봐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